예, 오늘도 첫 코너는 변함없이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상승분을 좀 시키지 못하고 좀 밀려났는데 뭐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범위 안에서. 네. 사실 어제 제가 뭐 개인적인 네. 염원을 가득 담아서 빨간색 니트를 안에다 받쳐 입고 왔어요. 그러셨나요? 네. 어제 뭐 눈여겨 보신 분들은 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제 기분 좋게 출근했고 네. 어제 하루에 기대했었던 부분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요. 출근도 굉장히 빨리 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시장은 저한테 굉장히 실망적이었어요. 20피짜리 음봉을 두드려 맞았던 네. 네, 시장이니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제 20피짜리 음봉, 뭐 지수는 5포인트대 플러스가 뜨긴 했습니다만 네. 아침 시가에 비해서는 뭐 현격히 약해지면서 끝났던 어제 거래일.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언밸런스합니다. 뭘 보고 언밸런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제 원달러 환율이 7원 30전 빠졌어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20원 밑으로 내려간 이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힘을 뻗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중에 계속 원달러는 밑으로 방향을 워낙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시장은 계속 힘을 뻗지 못하고 양봉 길이를 줄여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길이가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퍼즐이 안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유가 뭐냐? 뭐 그러게. 이유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어제 외국인 현물은 뭐 긍정적이었지만 사실 어제 현물이 뭐 현격하게 많았다 이거보다는 어제 매도가 잠정 휴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매도 뜬 종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긍정적이었지만 어제 선물 쪽에서 3,400억 매도가 나갔습니다. 장중에는 5천억 뭐 넘나들던 외국인 선물 매도 폭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시장을 좀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중국도 뭐 강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출발 자체가 이렇게 초강세는 아니었어요. 우리만큼은 초강세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폭을 늘려갈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제 1.3% 조금 넘게 빠졌죠. 중국 증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중국은 뭐 선물 거래가 일시 중단되고 시스템 에러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그렇죠. 영향 일부 있을 수 있었을 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제 간밤 사이에 나온 얘기에 뭐 미뤄서 보건데 트럼프가 지금 뭐 갈대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의가 가까워졌다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 자동차 관세는 어쩔래?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밤에 얘기 나온 거는 합의에 가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원하는지 모르겠다. 꼭 아가씨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발언들을 좀 보여줬었고 뭐 초강경파죠. 피터 나바로가 이번에 회담에 배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배석한다라 그러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뉴스들이 시장을 좀 눌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두 가지 악재의 조합이었잖아요. 올 한 해 시장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 거에 뭐 이유를 따져보면 딱 이 두 가지 뉴스의 조합이거든요. 제롬 파월이 쓴 반성문, 이거는 10월 낙폭을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제공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퍼즐 하나가 주말 사이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아마 다음 주 포인트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롬 파월이 이 연설문에서 발표했었던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뜬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죠. 멀다라고 얘기했었던 중립금리가 10월 3일 날이었나요? 10월 3일 날. 네. 꽤 멀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 아마. 멀다라고 예, 예, 얘기했었던 예. 중립금리가 갑자기 바로 아래가 된 사연. 네. 뭐 요 얘기서부터 해보도록 하죠.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달라진 거 딱 하나입니다. 뭐 이거 먼저 볼까요? 달라진 거 딱 하나. 여기 한번 보시면
10월 달 이후장을 빨간 박스를 쳐놨고 그 이전은 파란 박스를 쳐놨어요. 그 이전 시장에서는 무역전쟁 얘기 없었던 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시기 동안에 이머징 값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향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소위 말해서 선도 증시라고 얘기하던 미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부분을 대한민국 증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10월 달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미증시에서 달라진 거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코멘트가 뭐 결정적으로 하나 있었고 그 코멘트로 인해서 뭐 경제 상황이나 뭐 무역 전쟁 이 상황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딱 하나 주가가 빠진 겁니다. 제롬 파월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발표문에서 그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주요 자산군들 중에서 과도하게 고평가된 자산도 없다. 굳이 콕 집어서 이 얘기를 넣어준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고평가된 거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얘기했군요. 예. 네.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보게 되면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제롬 파월한테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연준은 사전에 설정된 정책 경로가 없다. 지표에 매우 유의해서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실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마치 연준장이면은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장들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코멘트가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너무나 강한 언조의 얘기를 시장에다 풀어내 버렸죠. 근데 그가 얘기하면은 사실 경로가 되는 건데 운전 미숙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로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길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그거 너무 의미 두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죠. 여기도 뭐 그 이후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리스크 온건하고 물가도 안정적이고 뭐 시장의 과도한 위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이번에 바로 잡았으니 그 텐트럼에서는 일부 돌아 나와도 좋습니다. 라는 시그널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뭐 이 80% 정도 나오니까 뭐 인상될 걸로 보죠. 하지만 그 이후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12월 FOMC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값은 뭐 유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FOMC는 금리보다도 이제 어떤 점도표의 모양이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보여드린 지 한 1, 2주 됐어요. 네. 그 그림을 제가 일부러 다시 갖고 왔는데 연준도 지난번에 발표할 때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인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서 그들이 본 것처럼 물가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옆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장률 컨센서스가 이거보다 하향될 어차피 내년의 경기는 올해보다 다운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다운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정도가 다운될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얘기했었던 뭐 점도표 스케줄을 고수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2월 달에 금리 미국 FOMC에서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2.5% 됩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계산했을 때 2.5% 금리로 남을 가능성, 즉 내년 9월까지 금리 한 번도 안 오를 가능성. 이 가능성 지수는 28.5% 봅니다. 2.75 한 번 오를 거죠. 40% 정도 봅니다. 3% 두 번 오르는 겁니다.
2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처럼 내년 한 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2월도 못 올릴지 몰라요라는 얘기는 다소 좀 과하게 쏠린 시각일 수 있어요. 12월은 올린다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안 올려주면 땡큐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너무 과한 예측이고 내년에 우리가 봤었던 점도표가 얘기했었던 스케줄보다는 분명히 떨어집니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12월 금리 인상까지 단행을 하고 나서 3월까지 연타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콤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지수를 보게 되면 인상보다는 동결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 지수 값에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로 10월 낙폭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가졌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에 얘기할 마지막 퍼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림처럼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EMBI 스프레드,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거든요. 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꺾어내면은 EMBI도 떨어지겠죠. 근데 신흥국의 전반적인 개선세,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합의, 일정 부분의 가이던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화살표 그어놓은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최선의 케이스가 뭐예요? 기는 기간이 나오는 거지 금리가 꺾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금리가 네. 꺾인다는 거는 시장의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금리가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금리 하향 값은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저거 최상의 케이스는 기는 건데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EMBI 스프레드는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줘야 위험 선호도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주말에 있을 미중 무역 전쟁 이 합의 내지는 가이던스 제공에서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채 말고 다소 좀 리스키하지만 쿠폰 값이 높게 바뀌어져 있는 그 하이힐드 값, 하이힐드 금리 값이 지금 튀고 있는데 하이힐드 금리 값이 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주던 금리 값으로 줬을 때는 투자자들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위험 선호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림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반전세를 보여줘야 미국의 금리가 꺾일 수 없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꺾을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오는 주말에 우리가 접하게 될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지금 만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손에 들고 있는 옵션이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트럼프 손에 들고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2천억 달러 관세 매겨져 있는 거 이거 관세율 10%인데 이거 25%로 내년 1월서부터 올리냐 마냐. 내년 1월이면 멀어 보이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리냐 마냐. 올릴 것 같으면 발표는 미리 가이드를 잡기 마련이니까 12월에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옵션 하나 2,670억 달러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냐 마냐. 이 두 가지의 옵션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제까지 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으면서 웬만하면 미국의 이 색채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할 수 있는 것들 다소 좀 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한 트럼프가 자신이 재선에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절대 부러지면 안 되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걸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 안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얼마 전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날선 반응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코멘트만 반복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종전까지는 어려워도 시장의 이 눈높이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 가이드에 대한 부분만 제공이 돼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는 비록 아쉬운 운봉을 반영했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최대 관전 포인트로 이 부분을 쳐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게 보여지고 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가 죽어나는 이 단계는 다행스럽게도 지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올 한 해 동안에 괜찮아요. 네. 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맞아요. 터키 리라와 차트 하나 보여드릴 네. 건데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통화단에서는 일단 급락이 멈췄어요. 위기 국가들이 돌아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EMBI 스프레드 값이 떨어졌어야 되죠. 예.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을 뉴스들이 필요하고 어제 제롬 파월의 반성문은 충분히 긍정적 모멘텀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고 마지막 남은 퍼즐 그 뉴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이버전스를 밀어내려주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합의가 가까워졌지만 잘 모르겠다, 할지 말지 그 얘기는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추론인데 네. 뭔가 중국이 카드를 내놓아서 받기는 받으려고 하는데 성에는 좀 안 차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완벽히 마음에 드는 카드를 주고 나면 다음에 트럼프가 심통 낼 때 그러게요. 뭐 가지고 협상을 하겠어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어떤 정말 연말에 트럼프가 큰 선물을 주게 될는지 아니면 또 전 세계 경제 증시를 위기로 몰아갈는지 예측이 참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자, 종목 이야기 오늘도 좀 풀어가야죠. 네, 좀 전에 제가 이머징 이 통화 가격 보여드리면서 네. 좀 이따 터키 리라와 보여드릴게요라고 그렇죠. 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예 안 봐요. 터키 리라와까지 보겠어요. 보여드리죠.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달러당 리라 가격이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만 하더라도요. 달러당 4.5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8월 13일이네요. 달러당 7.2리라 갔어요. 거의 네. 반토막 난 거죠. 통화 가치가. 이때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있는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어마무시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시장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친구들은 야 터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터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 위기 수준으로 끌고 가던 IMF의 손을 벌리네 어쩌네 디폴트 얘기가 나오네 어쩌네 얘기 나오던 그 리라화 가격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물론 급등 이전의 리라를 아직 회복하진 못했습니다만 이거 한번 튀어 올랐을 때 가격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양반된 거죠. 다시 이제 강세로 반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세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약세, 가파른 약세 정도였는데 그러게요. 이거 자칫하다간 잘못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출발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CJ CGB의 연결 기준 이 법인 중에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터키도 있고 베트남 얼마 전에 베트남 이 IPO는 무산됐죠. 네. 자진 철회했습니다. 수요 조사해 보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격들을 안 부르는 거죠. 내가 이 가격에 상장하느니 내가 물렀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소라고 이제 철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마진율 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 이 법인으로 이거는 EBITDA 기준으로 따진 거고요.
옆은 OPM, 영업이익률으로 따진 겁니다. 어디가 제일 높나요? 터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터키의 일반적인 이 가격들보다 CGV 터키의 티켓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그리고 이 다른 극장들의 MS에 비해서 터키 CGV MS가 월등히 높아요. 소위 말해서 장사 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던 거 인수한 거거든요. 장사 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얼마나 전체적인 이 사이즈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영업이익으로만 따져보죠. 올해 이 단위가 10억 원이니까요. 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90억 중에 중국, 터키, 나머지는 부진. 2분기 거 한번 볼까요? 그때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때 터키 리라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터키가 돈을 못 벌죠. 그때서부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쪽에서 한번 반영이 한번 있었고 중국은 들락날락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마이너스 1변도였는데 이제는 돈 벌죠. 그만큼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그림, 터키 리라화가 위기를 얘기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CGV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박살났겠죠. 네. 근데 지금 이만큼 개선이 나왔으면 이 CGV 이 터키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부분만큼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돌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돌린 게 없습니다. 멀티플로 봤을 때 PBR로 보면 3배수 넘던 종목인데 요즘 이제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가 1배수 그냥 표면값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죠. 요즘 CJCGV 수급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관들 쪽에서 매도 일변도였어요. 예.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뭐 좀 한계를 지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는 손실 나면은 뻗ing기면 되는데 뭐 신용으로 지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를 로스컷을 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컷을 부르고 하락이 컷을 부르고 계속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 일변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한번 보시죠. 요즘 한번 보시면 네. 기관들 쪽에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그게 11월 빨간불이에요. 중순부터 좀 빨간색으로 네. 돌아섰네요. 나갈 거 다 나간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 받아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목 고르는 컨셉 어제야 뭐 시장 예상과 다른 음봉을 반영하면서 종목들이 재미없었겠습니다만 이거 아직 시장 밑보는 시장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우량주 중에서 묻어빠진 종목들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뭐 그 컨셉에 맞는 종목으로 CGV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CJCGV 터키 리라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이제 CGV에 대한 실적 과하게 좀 반영됐던 게 풀릴 수 있다는 의미죠. 주목해 왔습니다. 투자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못 사고 저래서 못 사고 뭐 좋아지면 사죠라고 얘기하시는 상담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다 확인하고 사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을 때 그때도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요즘 시장에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장효혁 팀장과 함께 금요일장 또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